네, 노무현 정부나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당시 재계는 잔뜩 긴장했습니다. 당시 집권 세력은 기업을 성장의 주체나 지원 대상이 아닌 개혁 대상으로 봤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노무현 정부는 좌측 깜빡이를 켜고 우회전했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당시 기업하기가 가장 좋았다는 얘기가 많았죠. 이재명 정부는 어떨까요?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재계 총수들과 첫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기업 정책은 어떻게 달라질지 토론해 보겠습니다. 김용진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대통령과 5대 그룹 총수, 경제 6단체장들 지금 대통령 취임한 지 열흘이 안 됐는데 비교적 빠른 미팅입니다. 빠른 만남. 역대 진보 정부 중에서는 가장 빨리 스킨십을 한 것 같아요. 끝났는데. 자, 허준영 교수님, 누가 참석했고 좀 분위기는 어떻게 지금 전해집니까? 우리나라 국내 5대 그룹 총수들 다 참석했고요. 삼성, SK, 현대자동차, LG, 롯데, 그리고 또 우리 대한상의 그리고 한국경총 회장님들 다 참석했고요. 주요 경제단체장들 다 오셨고요. 그 다음에 이 정부 쪽에서는 지금 이제 기재부 장관이 없는 상황이니까 기재부 차관이 이영일 차관이 이제 대리로 참석을 했고. 그다음에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그리고 유덕현 재정보좌관까지 참석을 해서 전반적으로 지금 재계랑 정부 쪽에서 가장 높은 지금 어떤 관료들 다 참석한 자리였습니다. 네, 분위기가 대변인이 지금 설명을 했는데 구체적인 대화가 일부 대화는 지금 공개가 됐습니다만. 뭐 분위기라든지 서로 뭐 화기애애하게 웃는 모습도 좀 전해지고는 있습니다. 혹시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직접 봤습니다. 그래요? 실시간으로. 네. 상견례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이렇게 껄끄럽고 힘든 얘기는 안 했겠죠, 당연히. 그래서 심지어 뭐 최태원 회장이나 뭐 이재용 회장은 열심히 하겠다. 에이펙 기업 유치도 열심히 노력을 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공정한 경제, 대통령의 실용주의 시장 경제라고 하는 철학에 대해서 굉장히 존중을 하고 열심히 따르고 우리도 열심히 노력하겠다. 공정한 경제를 만들기 위해서 하겠다. 그걸 말미에 이제 이재용 회장이 제가 대통령님 자서전을 읽어봤습니다. 이런 말 빵 터졌잖아요. 자서전을 읽어봤다. 네, 대통령 된 거니까 대통령 후에 자서전을 읽어봤다. 좀 더 대통령을 잘 알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에. 네, 잘 알아야 돼. 자서전을 읽어봤는데.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그런 생각을 했대요. 우리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경제를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다. 그래서 분위기가 아주 좋았던 걸로 일단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네요. 처음 만나서 뭐 얼굴을 붉힐 수는 없지만 그렇죠. 밝게 시작을 했다니까 구체적으로 이제 오고 간 얘기가 참 궁금한데 이제 진보 정권입니다. 그래서 재계가 사실 긴장하고 있을 거예요. 대통령 만나서 활짝 웃었지만 속으로는 어떤 정책이 나올까? 자기가 어떤 정책이 나올까? 역대 진보 정부를 한번 보면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가 이제 바로 있었잖아요. 어땠습니까? 당신 재계와? 이게 되게 선을 지키는데 되게 주력을 했던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재벌 개혁을 얘기했던 게 노무현 정부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 살리기를 했었어야 되는 정부였거든요. 어떻게 보면 저희가 노무현 정부 잘 생각해 보면 초반부에 뭐 소비도 좀 안 좋았고 기업들이 투자도 잘 안 했고 그때 막 집값은 한참 올라가고 여러 가지로 경제적인 문제가 산적해 있었을 때였거든요. 그럴 때 사실은 경제계랑 척을 지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상황이었고 사실 취임 후 한 3달 정도 후에 이제 미국에 갔다 오면서 그때 이제 경제사절단이 다 같이 갔는데 갔다 와서 이제 삼계탕집 회동하고 그때 넥타이 풀고 회동하고 뭐 이런 걸로 그 이후로 막 노무현 정부가 원래는 재벌개혁 굉장히 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그런데 뭐 굉장히 스킨십이 왜 강해지지?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던 사실은 그 중간에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선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정부 같고요.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저희가 에피소드를 기억을 해보면 사실 저희가 사실 이전 정부가 조금 노동과 자본이 있다면 조금 자본 쪽에 손을 들어준 정부였다면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는 또 진보 정부의 특징답게 이 노동계 쪽이랑도 굉장히 스킨십이 강했던 정부입니다. 그래서 자본계 쪽이랑 재계 쪽이랑도 밥을 먹었는데 비빔밥을 먹고 그때도 넥타이 풀고 청와대 상춘제에서 맥주 마셨던 뭐 그런 게 화제가 되기도 했었고 한편으로는 노동계랑 같이 추어탕도 드시고 뭐 사실은 그런 관점에서는 조금 밸런스를 잡으려고 했던 정부가 아닌가 보입니다. 네, 그러네요. 이제 시장 경제를 지향하는 윤석열 정부를 지나서 이제 새로 진보 정부, 이재명 정부가 탄생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기업들이 이제 어떤 정책일지 궁금해하는데 오늘 이재명 대통령의 모두 발언은 이제 공개가 됐잖아요. 네네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정부가 각 기업이 자기 사업을 잘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 협조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당연한 말 같은데 혹시 뭐 이런 메시지, 이런 말에 좀 의미가 있을 수 있을까요? 저는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실용적 시장주의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 그게 이제 뭘까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노동자냐 친기업이냐를 주로 많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 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문재인 정부는 그야말로 친노동. 정권의 성격을 구분할 때. 정권의 성격을 구분할 때. 그리고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친기업이라고 정의를 했어요. 근데 사실 친시장이라는 정의는 잘 안 해요. 친시장. 기업과 시장을 얘기를 하는데 시장은요. 정부의 역할은 시장이라고 하는 거, 지금 물건이 거래되고 만들어지고 거래되고 재화가 거래되는 이 시장을 어떻게 규율할 것인가. 네. 그러니까 정부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의무란 말이죠. 예. 그래서 예컨대 기업의 불공정행위든 노동자의 불공정행위든 같은 잣대로 놓고 불공정행위를 없애겠다. 이렇게 볼 거냐. 네. 그리고 예를 들면 이제 우리 자본시장법을 개정을 해서 또는 뭐 상법을 개정을 해서 기업들의 일탈 행위를 잡겠다라고 하는 것도 역시 시장, 친시장주의고요. 예. 그래서 이제 무리하게 노동 경직성을 높여주고 있는 이 구조도 개편을 한번 고민을 해보는 것도 시장입니다. 예. 이게 사실은 저는 되게 그 의미가 깊은 단어를 하나 던졌다라고 생각을 해요. 실용적 시장주의란 과연 시장주의. 기업에 너무 친화적이지도 않고 노동에 너무 친화적이다는 공정한 규율의 틀, 시장의 틀을 만들어내고 그걸 지켜가려고 하고 그걸 선진화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혹시 머릿속에 담고 계신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보면서. 그러니까 취임사에서 내건 실용적 시장주의가 오늘 이재명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이 그룹 총수들 만나서 한 얘기, 기업을 적극 지원한다. 그렇죠. 동시에 공정한 생태가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이런 게 이제 이것도 친시장이라는 친시장이라고 친기업이나 표현하는 친노동이 겁니다. 아니고 네. 사실 실용적 시장 정부라는 게 일반 시청자들은 또 좀 이게 도대체 뭐지? 어떻게 그러면 나타나는 거야? 우리 생활에 어떻게 다가올 거야? 좀 궁금해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발언만으로도 잘 이게 실체가 선명치 않은데 정책이나 법안이 하나씩 구체화될 때야 비로소 이제 느낄 수 있을 텐데요. 우리 허준영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때요? 오늘 실용적 시장주의란 발언과 그 지향하는 점과 오늘 발언의 좀 균형이 좀 맞습니까? 예, 저는 뭐 어느 정도 담겨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해봤냐면 2022년에 대통령 후보일 때 이재명 후보일 때 예. 사실 성장과 저희가 보통 분배를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는 굉장히 분배 쪽에 방점을 두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대통령 후보로 나오시면서는 네. 분배에 대한 방점보다는 성장과 실용주의, 지금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실용주의가 들어오고 그 앞에 성장이란 말이 붙습니다. 예. 물론 2022년과 지금을 생각해 보면 예. 코로나를 한참 대응하고 나서의 2022년과 그 이후로 사실 물이 이렇게 빠지고 보니까 아, 한국 경제가 굉장히 취약해져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지금은 성장의 방점이 당연히 찍힐 수밖에 없고요. 이번에 왜 그 원래 경제 수석 자리가 경제 성장 수석으로 이름을 바꾸기도 했었잖아요. 그래요. 맞아요. 네, 그런 네. 걸 보면 성장에 굉장히 방점을 찍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굉장히 눈여겨봤던 단어들이 예. 되게 부당한 어떤 경쟁들이나 특혜나 착취 같은 것들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건 이미 지나지 않았나. 그 단계는 지나지 않았나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렇게 했다는 네, 얘기잖아요. 여전히 시장에 불신이 남아있는 것 같은데 이 불신이란 건 뭐냐면 시스템이 과연 공정하냐에 대한 불신인 거거든요. 그게 예. 아까 김용진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친기업이냐 아니면 친노동이냐의 사이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노동계 관점에서 보면 여전히 이 기업들에겐 불신이 남아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엣지를 성장의 방점을 두면서도 밸런스를 이쪽에 맞추려고 또 하는, 그러니까 이게 노동 쪽에 맞추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느껴졌었습니다. 네, 그러네요. 그게 관련돼서 공정한 경제 생태계를 얘기했는데 그 중에서 특히 공정한 경제 생태계를 발언하는 말을 보니까 경제 주체들 간 또 기업 구성원들 사이의 내부 문제, 아마 직원 문제 같아요. 그다음에 노동 문제. 그다음에 중소기업 문제 이 세 가지를 딱 찍었더라고요. 맞습니다. 여기서 공정한 경제 생태계. 네. 이 하나하나 내부 문제, 노동 문제, 중소기업 문제, 네. 공정한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건
상당히 정책으로 이제 뭐 나올 것도 같은데 이게 어떤 메시지입니까? 이게 무슨 뜻인가요, 이게? 사실은 이제 지난 물론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동반성장위원회라는 걸 출범을 시켜서 예. 과거에 이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갑을 관계, 예. 기술 탈취 문제 이런 문제를 좀 해결을 해보고자 했던 건데 그렇죠.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생태계가 튼튼해져야 이제 지금의 그 경제적인 패권의 싸움은 개별 기업의 싸움이 아니고 생태계의 싸움이다. 그러니까 그 특정한 대기업이 있지만 거기 안에 예를 들면 반도체 생태계, 바이오 생태계, 자동차 산업 생태계 이런 생태계들이 강해져야 되는데 그 강해지려면 중소기업들이 강해져야 되고 네. 중소기업들이 강해지려면 대기업들이 중소기업한테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물건을 사거나 기술을 사거나 공정한 거래를 해야 되는 이 구조가 만들어져야만 그게 가능하다라고 보는 게 사실은 실용적 시장주의 입장에 매우 입각한 네. 접근이라고 보고요. 내부에 있어서 여기 마찬가지 아까 특혜, 차별, 네. 착취 이런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노동도 오늘 보니까 우리 이재용 회장과 최태원 회장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고임금 고품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지금 그 문제가 그 문제거든요. 얼마나 우리가 노동으로서 잘 대우를 하고 예. 안 그래도 지금 사람이 없어서 난리인데 그 사람들 좀 더 잘 키워내는가라고 하는 문제, 이 본질적 문제를 기업들하고 같이 고민을 하고 노력하는 것 이게 또 실용적 시장주의에 맞는 예. 방향이다라고 봐야 합니다. 그러네요. 네. 이 공정한 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제도나 법적 뭔가 장치들이 나올 것 같은데 그게 중점을 둘 뿐이는 내부 문제, 기업들 내부 문제와 노동 문제, 중소기업 문제. 노동 문제 하니까 바로 이제 노란봉투법이 떠오릅니다. 노란봉투법, 노조관계법 2조 3조. 핵심은 하청업체, 노조가 원청 사업자와 직접 협상할 수 있게 한다든지 또는 불법 파업의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건데 오늘 이런 부분에 대한 지금 공개된 메시지에는 직접적인 게 없었을 텐데 이 경제단체나 재계 총수들이 이런 문제를 조금 제기를 좀 하고 싶었겠죠, 이 부분? 그러니까 두 가지가 아마 이제 비공개 부분에서 나왔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두 가지 가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대통령께서 아예 초반에 착취, 특혜 이런 얘기들을 하고 들어갔으니까 오히려 경제단체장들이나 아니면 재계 총수들이 이 얘기를 꺼내기가 좀 어려웠을 수가 있는 게 하나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김영균 교수님 처음에 말씀해 주셨던 건 오늘은 상견례 자리인데 저희 보통 상견례 자리에서 얼굴 붉히진 잘 않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게 생각하면 그 얘기가 안 나왔을 수도 있고요. 예. 하지만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오히려 재계가 가진 사실 이제 이 모두 발언에 그 얘기들도 들어가 있으니까 뉘앙스가 재계들이 그 가진 평소의 생각들을 조금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기업하기 좋게 좀 전향적으로 생각해 주십사 부탁이 혹시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이제 노란봉투법이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에는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에 저 이제 계속 보고 있었으니까 우리 최태원 회장이나 이재용 회장이 이제 부탁을 하기를 저희들 또 대통령님의 생각대로 열심히 할 테니까 네. 어려운 거를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실용적 시장주의에 계속 방점을 찍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무슨 얘기일까요? 자세히 이제 들어봤더니 이런 거예요. 노란봉투법 2조 3조 노동자법 2조 3조를 개편하는 거 좋다. 그거 개정하는 거 좋은데 그러려면 우리한테 뭔가 하나는 주셔야 되지 않느냐 이런 거죠. 그런 메시지가 있을 것 같다. 네, 노동유연화에 관련된 어떤 아주 조금이라도 진전된 뭔가가 좀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어떤 바람 같은 게 담겨 있지 않겠나. 네, 절충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을까. 예. 뭐 이거를 하지 맙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불가능한 거고요. 왜냐하면 네. 대통령이 워낙 강하게 의지를 가지고 계신 거라서. 그래서 이 부분을 절충할 수 있는 다른 수단 무엇인가가 대안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노동유연화에 대한 그런 부분이 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네요. 지금 노란봉투법과 함께 재계가 가장 반대해온 게 상법 개정안입니다. 이 상법 개정안은 이재명 대통령이 좀 더 강화해서 한때 거부권이 행사됐는데 그걸 더 강화해서 그것도 신속히 추진하겠다 그런 얘기인데요. 이사회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고 집중 투표제를 반드시 맞습니다. 하도록 한다든지 여러 가지 내용이 기업들은 조금 걱정하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오늘 이제 공식적으로 공개된 시간에는 얘기는 없었는데 이게 오늘 모두 발언의 이재명 대통령의 공정 생태계, 공정 경제 생태계 또 증시가 참
올라가니까 좋다 이러면서 이 상법 개정안 기대감으로 주가도 오른다는데 그렇죠. 재계는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항을 이재명 대통령 그런 얘기를 했더라. 한때 이 상법 개정을 반대하는 게 소수의 이기적인 저항이다. 이 표현이 굉장히 남아 있는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재계가 끝까지 이 부분을 반대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좀 궁금합니다. 뭐 워낙 그 대통령께서의 의지가 강한 의제이긴 합니다만 아까 이제 김영준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이게 굉장히 또 재계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도 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요거는 사실 노란봉투법보다 재계 총수들이 좀 얘기하기가 더 어렵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예, 그 대통령의 의중이 굉장히 강한 걸 확인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주식시장 오늘은 이제 이스라엘 공습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약간 조정이긴 합니다만 주식시장도 올라가고 있고 뭐 이러고 있으니까 사실 이거 얘기하기 쉽지 않은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상법 개정안은 뭐 제가 생각하는 한 사실 이게 되게 디테일이 복잡하고 사실 앞으로 가야 될 길이 굉장히 입법 과정이 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디테일을 나아가는 과정 안에서 혹시라도 정말 실용주의의 정책을 갖고 계시다면 재계들의 입장도 수용해 보시고 그다음에 또 개인 투자자나 이런 쪽의 입장도 좀 생각해 보시고 이런 쪽으로 나아가는 미덕이 좀 저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취임을 이렇게 만나자마자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선거 이후에 시장이 많이 안정되고 주가도 모르니까 마음이 참 편하다. 이게 주가 상승에 상법 개정안이 그럼 신속하게 추진될 거라는 게 조금 영향을 이제 주고 있다 이런 분석. 큽니다. 영향이. 큰가요? 그럼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상법 개정안이 한덕수 권한대행이 거부권 행사했을 때 왕창 빠졌잖아요. 주가가 외국인들한테 실망 매물이 나오면서 지금 외국인들이 다시 돌아오고 있잖아요. 우리 주가 올라가는 이유가 사실 그거가 영향이 큰데. 그 이유는 일단 지배구조가 투명해지면 아무래도 지금까지 있었던 이제 뭐 수급의 문제이긴 하지만 쓸데없이 공급량이 많이 늘어나는 것, 쪼개기 상장, 분할 상장, 온갖 이거를 다 편법을 다 쓰는 이런 구조들이 이제 사라지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이 기대가 있지만 또 한 가지 이제 이게 있습니다. 지난번에 상법 개정안은 원래 이제 민주당이 그 상법 개정을 하고자 하는 게 크게 4개 축이란 말이죠. 네. 하나는 이사의 주주충실 의무가 있고 하나는 분리선출제,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감사위원 집중투표제, 분리선출. 집중투표제가 있고 전자투표제가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사회이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바꾸는 건데 요건 빠졌어요. 그러니까 전자투표제하고 그다음에 주주 충실 의무만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만 들어가 있던 거예요. 처음 법안에 원래 4개를 하려다가 그래서 이제 기업들이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그때 받을 걸 이런 얘기했다는 이제 농담처럼 이제 떠돌고 있거든요. 더 강화시키려고 하니까 작게 맞지 더 크게 맞을 것 같다 걱정이다 이거예요. 네.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 논의가 좀 성숙되고 이제 선진화된 자본주의로 자본시장으로 가는 거예요. 사실 그 과정이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 여준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논의를 진척을 시켜서 합의를 만들어내 가는 과정 너무 급하게 가면 또 탈이 날 수도 있으니까 어차피 다수당이고 절대 다수의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여유를 가져도 되지 않느냐. 빨리 하셔도 한두 달 정도는 더 논의하고 반영할 거 반영하고 이렇게 해서 가도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은 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방향은 가더라도 신속하게 가는 것보다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뭐 여러 가지 보완 대책도 마련해가면서 수용성이 높아져야 되니까. 오늘 이제 재계 5대 그룹 총수만 들어간 게 아니고요. 한국경제인협회 경총회장, 경제단체장들도 갔으니까 경제단체장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부담을 덜 가지면서 의견을 조금 표명을 했을 법도 한데 상법 개정안, 노란봉투법, 특히 상법 개정안은 뭐 이제 헤지펀드 같은 데들이 여러 가지 소송을 남발해서 투자를 하기 어렵게 만든다, 투자를 더 확대해야 되는 상황에서 그런 걱정들을 실제 기업들은 좀 많이 하고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허준영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네, 당연히 기업들 얘기 들어보면 아주 여러 디테일한 걱정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 해서 개인 주주들의 친화적인 환경이 조성이 되면 생길 수 있는 게 지금까지 조금 튼튼한 모회사에 기대어 오던 자회사들에게 또 지원을 하는 것 자체도 이게 뭐 배임 같은 거에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이 수많은 자회사들에게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러면 사실 여러 가지 기업에 지금 파열음들이 날 수 있는 부분도 이따까지 뭐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봤을 때는 사실 경제단체들이 최근에 보면
굉장히 그걸로 바빴습니다. 그 미국 관세 대응하느라고 굉장히 바빴습니다. 관세 대응. 네, 네. 바빴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실 컨트롤 타워가 많이 없었었으니까요. 예. 근데 사실 또 이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반대 의견은 뭐 어쨌든 간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갖고 왔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또 지속적으로 아마 김용진 교수님 말씀해 주신 대로 지속적으로 이 과정마다 입법 과정마다 아마 단체들의 입김이 또 들어갈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네요. 이제 첫 회동이 있었으니까 서로 간에 조금 속에 있는 얘기도 좀 오고 갔더라면 법 개정의 시간이라든지 속도라든지 영향을 미칠 것 같네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관세 대응에 기업들이 바쁜데 이재명 대통령 G7 정상회의 참석하기 위해서 이제 캐나다로 출국을 합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도 성사될지 참 관심인데 어떻습니까? 지금 관세 협상에 관한 얘기 기업들도 굉장히 힘들잖아요. 뭐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 관세를 2배로 또 올린다고 또 경고를 하더라고요. 50% 하겠다고 그러는 거니까 철강 자동차는. 예, 그러면 굉장히 우리 기업들 타격이 크지 않겠어요? 네, 우리 저기 최태원 회장께서 아까 이제 발언할 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니 관세를 할 거면 그냥 하든지. 최태원 회장 아니 뭐 할 듯하고 안 할 듯하고 뭐 이렇게 했다가 해서 물러났다. 너무 불확실하니까 힘들다. 대응이. 사실은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이거든요. 근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그렇게 하고 있어서 뭐 얘기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그 미국에서는 우리 저 트럼프 대통령을 멕시칸 음식에 비유를 하는 타코라고 하는 네. 트럼프 always chickens out이라고 치킨처럼 항상 비겁하게 물러난다 얘기했다가 물론 한 발 빼고 그래서 에이 이번에 내가 보여줄 거야 그러고 지금 강하게 50% 그거는 별 문제가 없었거든요. 품목 관세 자동차하고 철강 이 품목 관세는 큰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25% 해놨었는데 그거 50% 가는 건 문제가 없겠다. 나머지 이제 중국에다 관세를 뭐 125% 때리는 거, 상호 관세 때리는 거는 워낙 반발도 심하고 미국이 받는 충격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거는 못하지만 요거는 가능할 수도 있겠다 해서 지금 밀어붙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 관세 지금 25%잖아요. 그걸 지금 배로 올릴 수도 있다고 지금 경고를 했기 때문에 우리 현대차 뭐 자동차들 큰일 났는데 이제 복잡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문제를 7월 8일까지 패키지를 내놔라 이렇게 요구를 했잖아요. 그 패키지의 내용이 사실은 이제 대부분이 비관세 장벽을 어떤 식으로 예를 우리 같으면 미국산 소고기 수입할 때 월 제한을 없앤다든지 뭐 이런 것들도 있겠고 30개월 이상도 수입할 수 있도록 30개월 이상도 수입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이고 내부에서 이제 농산품에 대한 수출 우리 이제 FTA를 갖고 있었는데 FTA 무력화하고 그거 다 없애라 뭐 이런 것도 있을 거고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비관세 장벽들을 없애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마 우리 이재명 대통령하고 경제팀 머리 좀 아플 것 같아요. 그러네요. 딜을 패키지를 어떻게 7월 8일까지 만들겠느냐인데 저는 지금 가장 높게 보는 시나리오가 유예를 요청을 할 거다. 연기를 요청할 거다. 협상 시한을 뭐 유예할 수도 있다고 재무장관 미 재무장관이 얘기는 했습니다만 그걸 요청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요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대로 안 끌려 들어가요 지금. 그러네요. 중국이 버티고 있으니까 아무도 협상을 안 한다면 영국 하나만 지금 협상을 완료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든 국가들이 중국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중국이 끝나면 이제 우리 가야지 이러고 저거 끝나기 전까지는 대부분 유예를 요청할 것이고 아마도 우리도 그렇게 시간을 좀 끌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시간을 끌어서 우리에게 유리한 쪽으로 올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만 이제 첫 해외 무대 정상 외교 무대 데뷔하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 참 빨리 데뷔하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트럼프 대통령하고 만약에 단독 정상회담이 성사된다면 우리와 워낙 이슈가 많으니까 그런 부분들 참 준비할 여건도 조금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외교팀도 구성이 안 됐으니까 조금 부담이 되겠어요, 이재명 대통령. 그러니까 저는 뭐 개인적인 캐릭터 뭐 이런 것보다 제일 걱정되는 건요. 그 준비할 시간이 지금 말씀해 주신 것좀 부족해서 사실 우리가 낼 수 있는 패키지가 뭐고 내면 안 되는 패키지는 뭔지 그리고 저쪽에서 어느 정도의 패키지까지 들이밀 건지에 대한 미리 어떤 문제가 나올지는 알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준비할 시간이 얼마나 될지가 좀 걱정이고요. 다만 뭐 그 테이블 위에서 마주하게 된다면 제 느낌상은 그 캐릭터상 어떻게 보면 지금 뭐 대통령께서도 국민들이 행복할 수만 있다면 국민들이 기뻐할 수만 있다면 트럼프 밑에라도 뭐 기겠다 뭐 말씀까지 하신 상황에서 굉장히 실용주의적 접근은 할 것 같은데
오히려 저는 좀 준비 시간 부족이 조금 걱정이긴 합니다. 네. 그리고 예. 지금 아까 이제 베센트 장관 얘기 말씀하셨는데 예, 베센트 장관이 협상 시간을 연장할 수도 있다. 그거 굉장히 미국이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쫄려서 하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관세 유예는 상호 관세 유예는 90일 줬는데 예. 협상해야 될 국가들이 적어도 60개국이 넘어요. 그러면 휴일을 제외하면 하루에 한 나라씩 끝내야 됩니다. 그거 못 해요. 그러면 미국이 할 수 있는 건 마지막에 가서 거기 뭐라고 얘기했는지 기억나시잖아요. 어떻게? 미국과의 협상에 성의를 보인 나라들에 대해서는 관세를 유예해 줄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미국의 주관적인 판단인 거죠. 그러면 그거는 가로 열고 어느 정도는 미국이 얼마나 지금 그 나라로부터 쫄리고 있는지까지도 들어갈 겁니다. 그러네요. 처음에는 트럼프의 어떤 주도한 대로 트럼프의 일정대로 갈 줄 알았는데 상황은 그렇지 않네요. 자, 오늘 재기회가 이재명 대통령한테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도 많이 얘기했을 것 같은데 지금 우리 경제가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됐지만 내수 부진, 방금 얘기한 관세 전쟁은 참 어렵습니다. 지금 기업들도 뭐 여러 가지 지금 진보 정부에서 추진하는 여러 가지 법안도 걱정하지만 그 이외에도 좀 걱정스러운 게 많지 않습니까? 기업들 그렇죠. 사정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뭐 전반적으로 내수 기업으로 보면 워낙 내수 상태가 안 좋고요. 특히 이제 가계부채 문제 하고 지금 건설업 경기 워낙 안 좋아서 건설회사들. 네. 예. 건설 투자가 워낙 줄어든 상태라서 지금 뭐 사실은 밖에 나가면 거의 다 죽겠다고 합니다. 숨도 못 쉬겠다고 할 정도고요. 예. 그리고 이제 관세 문제로 인해서 사실은 우리는 글로벌 밸류체인 속에 있는 거니까 직접적으로 관세가 우리한테 타격을 주지는 않더라도 예. 중국을 거쳐서 가는 거, 멕시코를 거쳐서 가는 거, 뭐 브라질을 거쳐서 가는 이 전체 루트가 다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예. 수출도 줄어들고 있는 것이고 더군다나 중국하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이제 우리 산업 구조하고 비슷해지면서 경쟁이 이제 치열해지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기업들이 지금 어마어마한 압박을 받고 있다고 그러니까요. 봐야 합니다. 내수뿐만 아니라 수출 기업조차도.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제 당장 정부가 해야 될 일은 기술 역량을 급격하게 올리는 것. 그리고 뭐 모르시면 아마 이재명 대통령께서 후보 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공약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산업 구조를 그야말로 지금 현재 디지털 시대에 맞게 AI 시대에 맞게 급격하게 변화를 시켜주는 것. 이거를 어떻게 전략적으로 갈지에 대한 산업 정책을 빨리 내놓고 청사진을 그리고 산업계들하고 논의하고 실행 전략을 만들어가고 지금 이게 당장 필요한 일들이라고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뭐 기업들과 같이 공유를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네, 허준영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때요? 지금 뭐 성장률 0%대 참 암담하잖아요. 잠재 성장률 계속 떨어지고 있으니까 뭐 기업들이 좀 더 북돋을 수 있는 뭐 대책도 좀 필요하지 않겠어요? 근데 기업들을 북돋을 수 있는 대책이라고 하는 게 지금 오늘 규제 철폐 얘기 약간 아까 하셨잖아요. 규제 그렇죠. 철폐라기보다는 규제에 대해서 합리화하겠다는 얘기. 합리화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정부가 할 수 있는 큰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정부의 역할이 예전보다 좀 더 중요해진 건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전 두 가지라고 정리합니다. 하나는 트럼프발 지금 관세 전쟁들이 하나 들어와 있고요. 또 하나는 중국이 기술력이 올라오고 있는 거 있습니다. 이거 따돌릴 수 있는 방법들 같이 고민해야 됩니다. 네, 오늘 이재명 대통령과 재계 총수와의 첫 회동, 앞으로 경제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여기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용진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